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애니메이션 콘텐츠 이번 학기 기말고사전 마지막 수업인데요. 지난번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은 녹화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커리큘럼에 있었던 모든 작품들을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영상 콘텐츠 배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배급되는 콘텐츠, 특히 OTT에서 배급되는 콘텐츠가 가장 주력인데, 이 배급되는 콘텐츠가 어떤 기획 전략을 통해서 제작되는지,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떤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요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밑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감독조합에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감독들이 해당 인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왜 이루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국내 롯데시네마에서 이제 엔터 산업의 철수를 알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콘텐츠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창작자 혹은 기획자로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시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작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전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수업의 목차는 기본적으로 이러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 아직 방문해보지 않은 나라의 영상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아직 방문해보지 않았던 그 나라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 등을 본 그 경험이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욕구를 강화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든 사례가 있었는가요? 오늘 발표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존재하는 OTT 영상 콘텐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등의 콘텐츠들은 과연 관객들의 문화적 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가 이미지를 재발견하고 설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사실 소프트 파워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에 뉴욕시에서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와 작곡을 맡은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한 관심, 전통 무늬에 대한 관심, 케이팝 아티스트에 대한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내수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파급력 자체를 증명한 사례는 사실 반대 사례도 존재하는데, 일본에서 제작된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 올해 2025년 국내 영화진흥위원회 추산 2025년 극장 매출 1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흥행한 사례의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그 전까지 흥행한 작품들은 예를 들면 스즈메의 문단속이 제가 알기로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1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아예 극장용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 강국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타 제작 국가에서 만들어낸, 그리고 영화도 아닌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 1위를 한 사례는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품인 다 이루어질지니 같은 경우에는 10월 둘째 주를 기준해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더 기록수가 올라왔겠죠. 비영어권 넷플릭스 시청 조회수 2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의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영상 콘텐츠 산업의 특징은 사실 어,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잘 됐을 경우에 국내와 내수 시장, 해외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잘 만들어진 하나의 콘텐츠가 해당 콘텐츠 제작 국가의 소프트 파워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을 보고 해외 시청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유입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계속 콘텐츠 소비를 촉진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작품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려는, 해당 국가에 방문하려는 관광 수요 자체가 증대되면서 문화적 영향력이 강화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순하게 문화적인 영향력을 키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자생 환경,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을 내수 시장에서 계속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자생 환경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국의 우수한 콘텐츠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한국콘텐츠진흥원 혹은 영상진흥위원회 등등등등에서 하고 있는 제작 지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 OTT 플랫폼 시대 이후에 콘텐츠의 보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OTT 시장이 생겨난 다음부터 콘텐츠 보더라는 개념이 해체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극장을 보러 가셨을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극장 배급 시대에서는 콘텐츠 보더라는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평가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초기 구독자 확보 전략과 OTT 시장의 확장 영역을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실 1998년 DVD 대여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3년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첫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해외로 구독자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초기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은 각 국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들의 차기작 IP를 선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요 콘텐츠 제작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 국가에서 내수 및 해외 시장에서 팬층을 가장 공고하게 보유한, 특히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했거나 그 스스로의 예술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던 마이너리티 감독들에게 그들의 차기 오리지널 IP를 내수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제작비로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IP를 선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 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알폰소 쿠아로 감독의 로마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요 두 작품은 아마 보신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옥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의 작품 서사 구조가 환경에 대한 얘기고 약간 독립적인 색채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작품들은 당시에는 극장 배급의 위협이라고 인지되면서 시장들이 보이콧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에서 안 받는다든지 혹은 극장 배급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옥자 같은 경우에서도 당시에 극장 배급을 못하게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극장 배급의 위협으로 인지되는 보이콧을 마주했으나 이 작품들이 메이저 영화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특히 로마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죠. 넷플릭스의 초기 구독자층이 시네필 집단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극장 문화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구체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OTT의 소비자 집단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국내외 OTT 플랫폼에서 극장 배급으로 2차 배급을 했던 작품들을 아카이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나왔었던 모든 작품들이 이 넷플릭스라는 이 기관이 DVD 플레이어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DVD 플레이라는 건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빌려보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오리지널 제작 작품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제작이 되었냐면 기존의 영화 작품들은 한 명의 감독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투자자에게 피칭하고 그리고 이 제작 시스템을 통해서 배급사에 한 번 더 피칭을 해서 한 명의 아이디어가 결국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DVD를 지금까지 쭉 빌려주었던 이 데이터를 기반하여 미국 관객들은 어떤 배우를 제일 좋아하지? 아, 오케이. 케빈 스파이시를 제일 좋아하네. 그럼 케빈 스파이시가 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정치 드라마에 나오면 좋아할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떤 악당을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서사 구성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기획이 들어온 첫 번째 사례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카이빙된 작품들이 OTT에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대중들이 넷플릭스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 첫 번째는 어 넷플릭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 티켓비가 한 8천 원 정도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4번 정도 극장을 갔었어요. 한 달에 4번 8천 원을 쓴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3만 얼마대를 쓰게 되는 거죠. 4팔에 32? 3만 얼마대를 쓰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3만 원이라는 비용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죠. 예를 들면, 연극의 창작, 연극 한번 보는데 최소 3만 원 정도 들 거고, 뮤지컬 한번 보는데 최소한 15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문화생활을 마치 물대포 쏘듯이 한 번에 다 전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특히 한 번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에 대해 사람들이 나 이 영화 봤어, 이 영화 봤어 이러면서 예고편을 막 함께 떠들고, 그리고 이건 공동 관람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화적인 소셜한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하고 재미있고 트렌디한 소비재였던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넷플릭스의 구독료는 17,000원이죠. 이 17,000원이라는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제작된 수많은 작품들을 극장에 가야 되는 수고로움 없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인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극장 배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던 뭐 사냥의 시간, 승리호 등등등등의 작품들이 극장 매출이 부진하기 시작하자 넷플릭스의 단독으로 배급권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더 이상 극장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 조금 있으면 넷플릭스에 다시 틀어주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동시대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영화들이 지금 아카이빙된 모든 작품들과 경쟁하게 된 시스템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영화의 소비자층이 처음에 넷플릭스에 합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TV 드라마의 시청자들 또한 넷플릭스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장 초기 작품으로는 미스터 선샤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TVN이 같이 방영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와 TV 방영이 동시 방영을 선택한 대작들이 흥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추후에 만들어진 TV 방영을 선택하지 않은 시리즈 콘텐츠,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징어 게임인데, 이런 콘텐츠가 후발 흥행하게 되면서 TV 드라마 시청자들의 수요층까지 결과적으로 완전히 넷플릭스, OTT의 수요층으로 흡수되는 변화가 촉진됐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가지게 된 아이디어는, 어, 드라마 혹은 영화를
더 적은 금액으로, 내가 평소에 쓰던 것과 더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더 퀄리티가 좋은 수많은 작품들을, 예를 들면 지금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더 높여서 찍었으니까요. 더 퀄리티가 좋은 지금까지 특히 아카이빙된 모든 작품들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극장이나 혹은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화적 효과적인 탈출구가 생겨났다라고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영상 콘텐츠 기획 과정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전에 동시대성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제일 처음 아카이빙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카이빙된 지금까지의 모든 콘텐츠가 예전에는 뭐 롯데시네마면 롯데시네마, CJ면 CJ, 뭐 메가박스면 메가박스 그 해년도에 제작된 작품들만 편성을 통해서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지금까지 제작된 모든 콘텐츠가 특히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등등등의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은 모든 영상 콘텐츠가 국내와 해외를 가르지 않고 경쟁하게 되므로 제작된 콘텐츠의 외적 퀄리티들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외적 퀄리티가 수직 상승한다는 게 뭐 VPX 기술 혹은 뭐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걸 부드럽고 좋은 말로 얘기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데 때깔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저거 할까요? 외면적인 가치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OTT 플랫폼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아카이빙, 적극적인 자막 도입,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고리즘 추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의 작품 정보를 옛날처럼 막, 시놉시스가 뭐야? 이 감독은 누구야? 배우가 누구야? 어떤 영화제에서 수상했어? 배급사가 있어? 배급사를 통해서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스스로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로컬 콘텐츠의 충성 소비자층도 해외 콘텐츠를 함께 보도록 해외 콘텐츠의 수요자층과 흡수되는 특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얘기를 할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자체의 콘텐츠 자생력을 잃은 결과물을 야기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금 요 표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표입니다. 2017년도 넷플릭스가 국내 상륙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영화들은 수많은 실험과 한계를 마주해 왔는데요. 한국 영화의 제작 환경은 사실상 2014년도를 기점으로 내수 시장만으로는 이른바 포화 상태를 마주했다라는 분석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수익성 발표지가 있어요. 그 발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한국 영화의 극장 관객 수를 추산하면 18년도 기준으로 3천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이때 거의 제작되었던 제작비 규모 중에서 중예산 이상 규모, 그 대규모 작품들은 순제작비 90억 정도 이상의 작품들이 제법 되고 있었고, 이 순제작비 90억 원 이상 영화가 국내 시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 관객 수로 300만 명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3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모든 극장을 오는 사람들의 10%입니다. 그러니까 90억 영화 한 편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한 명은 그 영화를 무조건 봤어야지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존의 OTT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문화 산업 중에서 영화는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없었어요. 연극에 비해서 훨씬 싸고 뮤지컬에 비해서 훨씬 싸고 그리고 다른 콘텐츠 시장에 비해서 훨씬 트렌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는 일단 보러 갈 수 있지라고 했기 때문에 요 구조가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내 환경은 이 유지되는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른다. 붕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했던 구체적인 시도가
해외 팬층을 보유한 스타 감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서 국내 작품이 해외 시장에서 메리트를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헐리우드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작품일 겁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 같은 작품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들은 작품 하나하나는 잘 됐지만 한국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층을 글로벌화 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확장되면서 그 당시에는 넷플릭스에서 제작되는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 영화 산업 결산을 통해서 해당 연도 2021년도에 한국 상업 영화 수익률을 마이너스 47.34%라고 집계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수익률을 뗐을 때 이 정도로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약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품 편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의 결산 자료를 들고 왔는데 올해 2025년도의 결산 자료를 확인하면 극장 매출 제작비라는 건 늘 오르는 것이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예상 규모가 30억 이상, 60억 이상 요 정도 작품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거의 다 대규모 작품들이죠. 요 작품들 기준으로 극장 매출 300만 명,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의 최소 규모라고 얘기했던 그 300만 명을 초과하는 한국 영화는 좀비 딸 야당 이렇게 딱 두 편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이 2025년도의 박스 오피스 지표는 한국 영화의 제작 시장이 플랫폼의 확산과는 반대로 제작 및 배급 자생력을 완전히 잃었음을 대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작 작품들이 경쟁력이 약화됐던 것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뤄졌었는지를 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봤었는데요. 그리고 대중들이 국내 작품들의 자생력을 낮게 평가하게 된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콘텐츠를 지금까지 소비해온 환경과 대중들이 느끼는 피로감의 추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표를 살펴보시면 201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은 총 4개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 2018년도를 기점해서 넷플릭스가 국내 도입을 했는데 이 환경 자체는 제작 환경을 확장하고 그리고 한국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로서 기능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1단계부터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1단계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를 기준해서 극장 문화가 가장 활발했던 기준의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극장의 단체 관람 문화는 현재 여러분들이 영상 콘텐츠를 보는 환경과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장에서 보는 콘텐츠는 스크린은 관객 자의로 이야기를 중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몰아보거나 끊어보거나 중도에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하는 것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산 소비자는 적어도 이 2시간 동안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보게끔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아카이빙 산업이 2차 산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비디오나 DVD 산업 등등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아보는 사람들만 찾아보지 보통 대부분의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영화표를 끊고 들어간 관객들은 동시대 제작된 작품들끼리만 경쟁해서 작품을 소비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송출되지 않는 작품들은 사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휘발되었던 거죠. 그래서 전작의 아성들이 많이 휘발되었기 때문에 이 영화라는 산업은 계속 트렌디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막이라는 제한 장치가 있어서 로컬 소비자층, 국내 영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집단과 해외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집단이
나뉘어 존재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극장 관람 문화 자체가 해체되면서 그리고 소비자들의 시청 환경이 스크린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서사의 몰입도가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등등의 다수의 OTT 작품들이 아카이빙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작된 모든 작품들을 한꺼번에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영화의 트렌디함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관객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작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콘텐츠의 확장기 혹은 플랫폼의 확장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때 가장 대두되는 변화는 첫 번째는 장르가 확대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의 기준이 상향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콘텐츠와 신규 인력들이 발굴되는 것. 요 세 가지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를 들면 영상 콘텐츠 시장을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드는데 짧은 기능을 했는데요. 관객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정책들 기억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들의 소속감이 해체되었죠. 가정 내, 직장 내 소속감이 해체되면서 자극적인 이야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 삶 수준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폭력과 탈출 플롯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청 환경이 스크린에서 모바일로 바뀌게 되면서 어, 관객들이 스스로 몰아보고 끊어보고 퇴장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판타지적 이야기들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콘텐츠가 극장에서 못 봤던 이야기, 특히 폭력적이고 폭발적인 서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콘텐츠 제작 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작된 작품들이 예전에 극장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 극장 영화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오징어 게임, 킹덤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시청 경향성이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극장에서도 이미 볼 수 있었지만 더 자극적인 이야기가 TV 드라마의 연속성을 갖추면서 이미 몰아보기가 가능하고 영화적인 판타지까지 갖춘 이른바 시리즈 콘텐츠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어떤 것들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피로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단순하게, 요 비슷한 얘기 한국 영화에서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국가적인 경계를 해체하고 해외 콘텐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콘텐츠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 환경에 해외 자본들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국내 콘텐츠 제작비가 상향 평준화되고 작품의 기준도 상향 평준화된 채로 고정되는 결과물이 발생했습니다. 가령 넷플릭스에서 회당 제작비를 국내 사전 제작비에 비해서 100%를 인상했다라고 한다면 국내 제작자들도 같은 사람들이랑 제작을 하려고 하면 최소 30%는 인상을 해야 되는 흐름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작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원래 돈이 있어서 이 인상폭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팬층을 보유한 원작 IP, 예를 들면 웹소설, 웹툰 중에서 팬층이 높았던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재혼왕후 이런 작품들, 전지적 독자 시점 이런 작품들의 영상화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팬층을 보유한 원작 IP를 오리지널 IP 대신에 영상화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관객들이 좋아하는 아까 전에 하우스 오브 카드 예시를 들었던 거 기억나죠? 스타 감독, 스타 배우의 티켓 파워를 사용해서 흥행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흥행 장르를 강화한 방식으로 IP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징어 게임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오징어 게임의 속편을 제작하자. 지옥의 프리퀄을 제작하자. 이렇게 해서 잘된 하나의 작품에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방법으로
작품을 계속 만들어서 제작비 버짓이 키워진 상태로 흥행할 수 있는 콘텐츠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요 특징은 어, 새로운 IP가 유입되지 않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구조가 시청자들의 피로감을 가장 극대화시킨 겁니다. 한국 영화 혹은 한국 드라마, 한국 시리즈에는 새로운 콘텐츠가 없어? 라는 질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악순환 구조는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장 소비 관객들은 OTT 오리지널을 보면서 헐리우드 수준의 완성도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같은 돈을 내고 국내 작품들을 보고 해외 작품들을 보는데 아카이빙 되어 있는 것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작자들은 관객들이 더 이상 로컬 콘텐츠에 엄청나게 충성하지 않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과도한 제작비와 흥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흥행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필수 요소들을 더 강화하는 측면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IP는 더 만들 수 없어. 더 팬층을 강화했던 원작 IP를 만들어 오자. 아니면 스타 배우들 중에서 가장 검증됐던 스타 배우, 가장 검증됐던 스타 감독을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유사 자극이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점점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나 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작품 혹은 한국 시리즈, 한국 드라마에서 새로운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새로운 것이 없어지네? 점점 똑같아지네? 대중들이 피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관객들에게 따로 소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쇼트 콘텐츠, 예를 들면 웹소설, 웹툰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여기는 이제 새로 드라마로 제가 비글로우를 예시를 들어놨는데 트렌디한 감성의 IP들을 적은 제작비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수용하여 소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가미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등장하는 스케치 코미디, 쇼츠, 드라마 형식의 쇼폼이 분리되어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트렌디하고 적은 피로도로 내가 새로운 IP를 게다가 2호 작품들, 비글로 혹은 유튜브 스케치 코미디 이런 것들은 본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돈을 내지 않죠. 그래서 무료로 즐길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 환경 자체가 쇼폼으로 집중되었지 옛날에 이 영화 시리즈를 만드는 이 대규모의 콘텐츠 자체들은 자생력을 점점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제작자들은 방향을 잃은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흥행 공식을 키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예를 들면 좀비딸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비딸이 나쁜 영화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그리고 올해 박스오피스 1위를 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좀비 딸은 원작 IP 웹툰 기반일 때도 이 만듦새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원작 IP를 기반해서 제작을 하면서 이 작품의 셀링 포인트인 키치함을 버리고 이 작품의 제작적인 완성도를 너무 높여버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콘텐츠들은 혼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성도에 비해서 서사적인 구성은 너무 낮은 콘텐츠들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예전에 올드 포맷의 콘텐츠를 볼 때만큼의 기대할 정도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회사들의 엔터를 철수하는 이유, 혹은 많은 스튜디오들이 아예 이 넷플릭스라는 배급사에 합치되는, 인수되는 이 대표적인 이유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투입된 비용 대비돼 서사적인 완성도나 시장 반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지출했던 뭐 제작비 혹은 뭐 스태프들의 인건비 이런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잘 된 작품들 중에서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K-pop 데몬 헌터스, 귀멸의 칼날, 다 이루어질지니 요 세 작품은 조금 이 피록이 2024년부터 2025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생존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 대중들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해석되어서 오늘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서도 좀 다뤘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아마 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작품의 공통점을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피로하지 않고 낙관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귀멸의 칼날 다 이루어질지니 아주 구체적인 공통점을 얘기하면 약간 유치하죠. 그래서 주제를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데몬이자 헌터인 주인공 루미가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스스로의 정체성과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인 주인공인 루미라는 성장 서사를 보고 루미의 굿즈 사고 싶다, 루미의 노래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소비 욕구를 연속해서 자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멸의 칼날도 똑같죠. 귀멸의 칼날도 혈기에게 가족을 잃은 소년이 혈기에서 인류를 지켜낸다. 이런 낙관적인 판타지를 통해서 탄지로 재밌다. 탄지로 캐릭터에 대한 굿즈를 사고 싶다. 혹은 이 친구의 성장을 계속 보기 위해서 내가 사실 시리즈 봤지만 극장판 또 보고 싶다. 이런 연속 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팬덤 기반 연속 소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IP 창작자들이 웹툰 원작을 영상화하면 팬덤 기반 연속 소비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어질지니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소녀가 공동체에게서 감정을 배운다. 요 주제 의식을 보여주면서 공감이랑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죠. 근데 요 세 작품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서브컬처가 메인스트림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요 세 작품은 기존의 영상 제작 환경에서는 제작되기 어려운 서사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공통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유치합니다. 그리고 실험적이거나 상업성이 낮다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작을 못했던 IP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객들이 이미 팬으로서 이 아이돌에 대한 소비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서브컬처로 여겨져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작이 안 됐던 분야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실험적이거나 상업성이 낮다라고 판단되었었던 이 서브컬처에 대한 서사 구조가 오히려 지금의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유치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 긴장도가 너무 높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이 너무 피로도로 쌓여 있는 이 시대에 관객들에게 가장 쉽게 도달하는 서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 서브컬처로서의 디테일함 이것들이 팬들의 소비들을 부추기는 특징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초기 OTT 혹은 TV 드라마의 개국공신 역할을 한 작품들은 사실 지금 이 세계 작품이랑 유사한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제작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BBC의 셜록, 그리고 국내 사례로는 ENA의 창립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넷플릭스의 초기 작품이었던 뭐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요 세 작품은 예를 들면 하나의 특이한 독특한 개인에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내면서 대중들에게 해당 캐릭터, 예를 들면 셜록 혹은 우영우 혹은 오티스 같은 캐릭터를 그들 스스로와 동질화시키고 연속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소속감이나 연대에 대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회복, 희망을 통해서 관객들이 세계를 연속 소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즌을 계속 소비하더라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작품들에 보여주고 있는 판타지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판타지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옥, 오징어 게임, 킹덤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세계들은 궁극적으로 연속 소비를 할 때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특히
그게 잘 만들어진 세계라면 사실 현실에서 이 세계들을 못 믿게 됩니다. 아, 내가 속한 세계가 이렇게 무섭고 폭력적인 곳이라면 나는 이 세계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왜 살아야 돼? 이 물음표를 관객들에게 띄웁니다. 그래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세계들은 다 보고 났을 때, 마음속에 무용함, 허무함, 공허함을 남기기 때문에 연속 소비로 이루어지기 조금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낙관적인 판타지의 작품들은 소속되기 어려웠던 개인들이 성장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세계가 소중한 이유를 낙관적으로 그려지는 판타지를 아이들도 소비할 수 있게끔 쉽게 그려진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급력은 아이가 성장해서 그것을 연속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이 콘텐츠의 연속 소비는 아이들도 그리고 그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시즌을 계속 돌입해서도 혹은 추후에도 아카이빙된 콘텐츠도 계속 충성된 소비자층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작품은 플랫폼이 런칭할 때 팬소비 콘텐츠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요 작품들의 충성 소비자층이 초기 구독자로 효과적으로 유입되면서 그 안에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게끔 만들어내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유의미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 콘텐츠 시장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고퀄리티 작품의 과잉 공급 시장인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헐리우드 정도의 제작비 규모, 그리고 그 정도의 작품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고퀄리티 작품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졌는데, 과잉 공급되었는데, 그 작품들이 두 번째, 이야기가 공식화된 채로 많아졌던 겁니다. 이야기가 공식화되면 어떤 것들에 문제가 생기느냐? 관객들이 보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공식화되면 한 명 한 명의 작가의 특이성들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이야기 혹은 B라는 감독이 쓴 이야기가 공식에 의해서 완전히 맞닿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가 쓴 이야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작가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약화되는 특징이 있고 주제의식이 약화된다라고 하면 이야기의 특이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이야기 좋은데, 좋은데, 완성도도 되게 좋은데, 특이하진 않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네. 지금까지 존재하는 수많은 레퍼런스 작품 중에서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극심한 정서적 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불황기는 특히 그들이 콘텐츠를 바라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현실의 삶에 대한 도피 혹은 회피 혹은 낙관적인 희망을 얻기 위해서 보는데 그들이 콘텐츠를 보면서 피로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목적과 반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영상 콘텐츠 시장이 과잉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계속 소비하지 않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 위험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한 작품 만들어내는데 제작비는 훨씬 더 커져서 고퀄리티 작품과 경쟁해야 되니까 내가 제작비를 줄일 수는 없는데, 그런데 대중들은 점점 콘텐츠를 안 봐. 그렇다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영상 콘텐츠 시장의 가장 문제점은 한 줄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도착한 것은 한마디로는 콘텐츠 시장의 전성기가 아니라 감각 포화기인 겁니다. 대중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자극, 피로도, 그리고 이야기의 공식화,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너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포화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결론은 아까 전에 소프트 파워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궁극적으로 창작자 그리고 기획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국, 나의 콘텐츠 자생 환경을 강화할 것인가? 내가 크리에이터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해외 시장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선점할 것인가? 이건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 흥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을 높이자, 혹은 우리 시장의 제작비를 키우자, 혹은 우리 시장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서 장점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낙관적으로 희망을 걸고 싶은 것을 작가가 발견해서 현실의 외피를 판타지적으로 써주는 정체성적인 어떤 추가적인 흐름을 가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작 방향성은 아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추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현재 콘텐츠 시장은 문제점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제작비로는 어차피 미국과 경쟁할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판타지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대중들이 더 이상 볼 수 있는 피로도를 넘어선 거죠. 세 번째는 요즘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생성물을 굉장히 자유롭게 쓰시죠. 근데 이것들이 예를 들면 창작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쇼츠 콘텐츠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생성물 시대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스토리, 웹피는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결국 아티스트의 철학인 셈입니다. 나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려보고 싶은가? 주제성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컨텐츠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아티스트의 철학과 그 아티스트의 작품을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브랜딩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더 이상 시놉시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소비하고, 그리고 서포터로서 기능하면서 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들은 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세계를 지지하고 소속되려는 형태로 작품을 구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작 방향성은 첫 번째는 저비용으로 실험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낙관적인 세계관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관객들이 이 세계를 연속해서 소비하고 동질화시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세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낙관적 세계관으로서의 판타지 작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나라는 아티스트의 관객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브랜딩 가치로서의 이야기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의 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우리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의 IP를 디벨롭해서 서사 구조를 한번 발표해보고, 그리고 피칭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서사 구조를 가르쳐 왔지만 작법이라는 기본 구조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제가 쭉 얘기했던 것들은 이 최소한의 요소를 넘어서 여러분이라는 창작자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기획자들은 나의 무엇을 작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가, 혹은 관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가, 관객들은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 혹은 작품, 혹은 여러분들의 IP를 소비하고 서포팅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끝으로 여러분들의 수업이 기말고사 피드백을 제외하면 이제 전체 다 끝났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떤 아티스트의 팬이 되어서 작품을 구입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떨 때 누군가의 팬이 되고 싶었고 지지하고 싶었나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나의 작품은 무엇으로 지지받을 것인가,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습니다.